오늘의 좋은 시 읽기 우리 주제가 눈물에 관한 좋은 시 읽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에 대한 시를 써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눈물에 관한 것 몇 편을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김현숙의 눈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라는 목표에 쏟아지는 자극적인 생명이고 흥도 뒤로 끝나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 하고째 나의 가장 나은 지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네. 사실 눈물이란 정서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터넷이니 많이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눈물에 관한 시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보는 사람은 많은데 눈물에 관한 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조금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중에 그동안 그 눈물에 상당히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 시인이 김현숙의 눈물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눈물이고 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은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은유가 뭐냐? 아까 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아까 그 양자역학에서 도약, 양자 도약이라는 말을 했고 도약을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했고 퀀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하면 뭐냐? 그게 트랜지션, 트랜스포, 전이라는 말입니다. 전이 옮기다, 뛰어넘다. 근데 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유명한 시학의 할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말이에요. 전이는 옮기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양자역학의 퀀텀이라는 말이 시학에서 전이 트랜스포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라는 말로 같습니다. 트랜스포와 메타포, 퀀텀 다 같은 말이에요. 뛰어넘다, 다 뛰어넘다. 퀀텀이나 메타포나 트랜지션이나 트랜스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뭐냐?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기가 없으면 그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삶은 뛰어넘을 넘음이 없어요. 퀀텀이 없어. 시는 기존의 삶을, 기존의 개념을,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퀀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자역학에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퀀텀, 뛰어넘다, 메타포. 따라서 우리가 시를 볼 때, 남의 시를 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시가 기존의 개념, 기존의 사고를 얼마나 뛰어넘었는가. 얼마나 뛰어넘었는가. 퀀텀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예요. 메타포도 뛰어넘다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이 시에서 뛰어넘기는 어떻게 했나? 그걸 분석하고 밝혀내면 여러분들 시합은 다 끝난 거예요. 눈물. 우리가 잘 아는 눈물입니다. 그럼 이 눈물을 이 김현성은 얼마나 뛰어넘었나?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거든. 김현성은 첫 면에서 눈물이라는 게 뭐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그럼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 생각이 나죠. 네, 성경에 보면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 뿌리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메마른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 씨가 잘 되려면 옥토에 떨어져야죠. 그런데 여기서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무엇이? 눈물이. 바로 여기서 퀀텀이 시작됩니다. 메타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물을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씨앗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가치를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 씨앗, 이것으로 봤다. 이게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두 번째,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쁜, 나의 전체도 오직 이쁜 뭐요? 눈물이에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철저히 순수한 순수한 결정체. 흠도 없고 금도 안 가고 그런 티도 없는 결정적인 결정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다. 그게 뭐예요? 눈물이다. 눈물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메타포가 분명히 있죠. 이거 퀀텀이 있죠. 이것도 또 하나의 퀀텀입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좀 더 나은 것. 야, 최고로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최고로 드려라. 바쳐라.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여러분들 남한테 선물 보내는데 사랑 고백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최후의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뭐요? 눈물이다. 최후에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도 눈물이야. 바로 퀀텀입니다. 최후에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것도 눈물이야.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는 처음에 꽃이 피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꽃과 열매. 그런데 그것을 대리시킨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의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 이 김현성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바로 김현성 시인한테 난 직접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운 나로서 김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김현성 그는 아버지가 목사가 숭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아주 기독교 가문에 있었는데 김현성은 목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그 가문 속에서 기독교적인 사상, 철학, 신앙을 갖고 살아왔죠. 그래서 시도 쓰게 되는데,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이 지상의 모든 걸 요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시를 쓴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슬픔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그 아들과의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눈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처음에는 그 아들의 소중함을 느꼈겠죠. 꽃처럼.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나의 웃음을 만드시네. 웃음, 네.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웃음이 있었겠죠. 근데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근데 꽃과 열매의 관계를 웃음과 눈물로 대비시켜서 결국 이것은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김현승의 눈물,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눈물의 귀중함, 소중함을 아주 깊이 있게 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퀀텀, 뛰어넘기를 놀랍게 잘한 그런 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인의 눈물이 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안 하시는데 눈물 새로 떠나는 내 사랑이 치는 눈물, 나를 숨길 수 없는 다발의 조직하고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간절한 빛깔로 깊이 삼을 치도록 아파와도 당신이 도가니에 신꽃이 향이 눈물을 그대로 기도가 뼛속으로 흐르는 이 김현승의 눈물은 좀 무거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난데 이혜인 시인의 시는 언제나 그렇게 무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감을 느끼게 하죠. 수녀 시인 또 여성 시인으로서 그런 그 여성적이고 그 섬세한 그리고 서정적인 맛이 있어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시라고 봐야겠습니다. 이혜인의 눈물. 새로 보다는 내 사랑의 풀숲에 맺히는 눈물. 눈물이 뭐냐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쓸 때 어떤 제목을 정하면 이 제목을 뭐라고 나는 해석할까? 이혜인은 새로 돋아난 내 사랑의 풀숲에 맺히는 눈물.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전제죠. 이게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새 사랑의 풀숲에 맺히는 눈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체적으로 쓰겠죠. 이런 수법이 일종의 연역법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 대전제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서술해 나가는 거죠. 풀숲에 맺히는 사랑의 풀숲에 맺히는 눈물. 좀 약간 역시 그 여성의 섬세함이랄까 이런 사랑의 풀숲에 맺히는 눈물. 참 여성적이죠. 그런 게 핵심이 뭡니까 이거? 사랑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요. 결국 눈물이 뭐냐?
사랑이다. 네. 풀숲의 사랑.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써나 어떻게 쓸까요?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정직한 것 무엇이? 눈물이 뭐냐?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정직한 꽃, 권통. 아까 얘기했죠? 뛰어넘는 것. 아름답다. 붉은 꽃을 보고 붉은 꽃, 하얀 꽃, 노란 꽃 이게 아니고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정직한 꽃 이렇게 은유, 메타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퀀텀입니다. 하나 뛰어넘기죠.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간절한 빛깔로 기쁠 때, 슬플 때 피네. 내 빛깔로 피는 꽃이다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물을 꽃으로 표현을 하고 정직한 꽃, 내 간절한 빛깔의 꽃. 세 번째, 사무치도록 아파와도 유순히 녹아내는 흰 꽃의 향기, 향기 나는 꽃. 이렇게 또 눈물을 꽃으로 그리고 향기 나는 꽃으로 이렇게 은유화했습니다. 메타포, 퀀텀. 눈물은 그대로 기도가 된다. 이걸 기도로 또 바꿨네요. 눈물을 기도로 바꿔봤습니다. 뼛속으로 흐르는 음악이 되네. 음악으로 또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이라는 것을 숲속에 맺힌 눈물이라 하고 그것은 꽃이다. 그래서 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직한 꽃, 슬플 때 피는 꽃, 향기 나는 꽃, 그 다음에 기도의 눈물, 그 다음에 음악의 눈물. 이렇게 해서 눈물을 다양한 이미지로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도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사한 시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시 김혜순의 당신의 눈물이라는 작품 좀 한번 볼까요? 네, 박풍성 씨, 박수만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물, 김혜순. 당신이 나를 스쳐보던 그 시선이 멈추었던 그 순간, 거기 나 영원히 있고 싶어. 물구름이 당신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니. 물한 구름이 그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잠들면 내 가슴을 해적이던 물의 나라, 그곳으로 잠겨서 가고 싶어. 당신 시선의 줄에 매달려가는 조그만 어항이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이혜인의 시는 역시 그 수녀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 깔려있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녀석이지만 김혜순의 시는 그 눈물을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랑의 호소 이런 거라고 할까요? 사랑의 눈물 이런 걸로 보고 있는 일종의 서정시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좀 보시다. 당신이 나를 스쳐보던 그 시선, 당신이 나를 스쳐보던 그 시선, 그 시선이 멈추었던 그 순간, 거기 나 영원히 있고 싶어. 섬세하죠? 당신이 나를 스쳐보던 그 시선, 그 시선이 멈추었던 그 순간, 거기 나 영원히 있고 싶어. 얼마나 그 쳐다보던 눈길이 사랑스럽고
행복했으면 그 시선 속에 묻히고 싶어. 막 연애 편지를 쓴다면 막 이 정도는 써야 하지 않나. 역시 참 대단히 그 예리한 막 그런 표현입니다. 물끄러미는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물끄러미 달라요. 위는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고 밑에는 물덩어리, 물끄러미. 뭐예요 이게? 눈물이죠. 물끄러미, 이 물끄러미는 바로 눈물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겠죠. 당신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인 물 한 구름이. 그러니까 눈물이 떤방 눈물이 맺혀. 난 당신 눈물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눈물이야. 물구름이 당신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인 물 한 구름. 역시 한 구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물 한 구름이의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그 속에서 또 헤엄치고 싶다는 어떤 시선 속에 영원히 있고 싶어.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잠들면 내 가슴을 해적이던 물의 나라, 눈물의 나라. 그것으로 잠겨서 가고 싶어. 그 눈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시선의 줄에 매달려가는 조그만 어항이고 싶어. 당신 시선의 줄에 아까 시선 나왔죠? 매달려가는 조그만 어항이고 싶어. 그냥 시선 속에 영원히 살다 죽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요. 대단한 호소력을 가진 그냥 시라고 보여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도쿄군의 매미라는 작품을 한번 볼까요? 매미 도쿄군 우름 수직으로 가파르다. 스코지라고 한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울음뿐이었을 때 그것도 한 재산이겠다. 뱃속에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적김으로 늘 난관에 매달려 기도회인 속숨튀긴 삶을 그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울음밖에 없었다면 느낀다. 7년 땅속 벌레의 전생을 견디며 단 한 번 사랑은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저 혼인 비행이 처절해서 항어한다. 울고 갔다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기라도 한다면 그 슬픈 유전자를 다시 땅속 깊이 묻어야 할 그 끝 또한 수직이어서 네. 그 눈물이라는 작품을 찾다가 참 적당한 내 마음에 드는 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 찾다 보니까 울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매미를 노래한 건데 그 매미의 울음을
상당히 잘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다시 아침에 이걸 읽어보니까 눈물하고 울음하고는 좀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울음도 눈물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그 매미의 울음 이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복효근의 매미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참고로 내가 상당히 좀 예리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매미의 생명은 울음입니다. 울음 수직으로 가파르다.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매미 소리 들으면 이야 정말 뭔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매미 울음을 실어 쓰려고 저도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미 울음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는데 뭔가 애절하고 처량하고 그 지극하고 열정적인 것 같고 끈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실어 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복효근은 매미 울음 수직으로 가파르다. 시작이 아주 상당히 예리하게 썼습니다. 수직으로 가파르다. 그 매미 소리, 울음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뭐 관념적으로 썼지만은 상당히 그 공감이 와요. 수컷이라고 한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울음뿐이었을 때 그것도 한 재산이겠다. 상당히 매미의 전부인 울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속이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적비루로 늘 난간에 매달려 기도에 웬 속수무책인 삶을 그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울음밖에 없었다면 믿겠나? 네, 누군가한테 가고 싶어서 저렇게 우는 것이 아닌가. 적비루로 살면서 난간에서 기도처럼 뭐 이렇게 매미의 모습을 쏟습니다. 7년 땅속 벌레의 전생을 견디어 단 한 번 사람을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저 혼인 비행이 처절해서 황홀하다. 네, 한 번 짝짓기로 끝나는 거죠. 울고 갔다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기라도 하다면 그 슬픈 유전자를 다시 땅속 깊이 묻어야 하리. 그 끝 또한 수직이어서 깨끗하다. 네, 매미의 일생을 이렇게 울고 가는 매미의 일생을 상당히 실감나게 잘 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날에 쓴 저의 눈물에 관한 시가 있나 이거 한번 발표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눈물에 관해서 뭐 하나 쓴 게 있다는 것을 위로를 삼고 여기다 또 내놔봤습니다. 한번 누가 읽을까요? 네, 안광대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하세요. 늘 푸른 강물이듯이 순결보다 진한 눈물 때로는 사랑보다 뜨거워 동결된 가슴을 녹이고 웅얼진 원감의 피마저 관용으로 다스리는 진주보다 고운 액체 너와의 손짓 사이로 늘 푸른 강물을 흐르고 그 엇갈림의 절망을 응시하며 무너지는 갈망의 아픈 통증에서 내 순백의 손수건에 얼룩지는 붓디 붉은 흔적 순금보다 더 무겁고
잠자리는 별보다 더 영혼의 볼수록 웅축된 진한 정수여. 이긴 자나 진 자나 가진 자나 배고픈 자나 모두가 서러워서 온몸을 지었자는 인고의 붓으로도 이승의 아승한 불빛을 돌아보며 지상에 떨구는 이 한 방울이 마지막 낙조.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고통해서 옥점이 되는 영감의 차례. 늘 푸른 강물듯이 눈물이게 하소서. 한마른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낙동강 하는 물숲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한맺힌 눈물이게 하소서. 너무 산만하지 않냐,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뭔 소리냐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시는 제가 이제 그 가장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모더니즘 시다 이렇게 됩니다.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지적이다, 좀 더 철학적이다. 거기다가 이미지 또 이런 것들이 곁들인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조금 유식하다고 이게 또 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약간 그 유식한 채 하면서 쓴 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더니즘 시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지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결합. 그게 그 시대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쓰는 과정이 그 시대는 이게 모더니즘이 상당히 유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쓴 시입니다. 지적인 것과 이미지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모더니즘 시의 한 경향이기도 했다. 자, 늘 푸른 강물이듯이 순결보다 진한 눈물, 때로는 사랑보다 뜨거워 동결된 가슴을 녹이고 응어진 원망의 뿌리마저 관용으로 다스리는 진주보다 고운 액체. 딱 여기 와서는 메타포가 됐죠. 너와의 손짓 사이로 늘 푸른 강물은 흐르고 그 엇갈림의 절망을 응시하며 무너지는 갈망의 아픈 통증에서 내 순백의 손수건에 얼룩지는 푹디 붉은 흔적. 너와의 손짓 사이에서 너와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너와의 손짓 사이로 늘 푸른 강물은 흐르고 그 사이로 강물은 흘러 그 엇갈림의 절망을 응시하며 무너지는 갈망의 아픈 통증에서 내 순백의 손수건에 얼룩지는 푹디 붉은 흔적.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허무감. 그것을 내 순백의 손수건에 얼룩지는 푹디 붉은 흔적. 그게 내 눈물이라고 봤습니다. 순금보다 더 무겁고 반짝이는 별보다 더 고운 영혼의 골수로 웅축된 진한 정수여. 네, 이것도 눈물에 관한 표현이죠. 이긴 자나 진 자나 가진 자나 배고픈 자나 모두가 서러워서 온몸을 쥐어짜는 인고의 부스러기. 마지막 남은 건 눈물밖에 없어요.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최후에는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긴 자나 진 자나 가진 자나 배고픈 자나 모두가 서러워서
온몸을 쥐어짜는 인고의 부스러기 바로 눈물을 이성의 아스만 불빛을 돌아보며 세상에 떨고는 이 한 방울의 마지막 낙점. 난 이 최후의 눈물.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고통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 영락의 잔에 마지막 최후의 눈물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늘 푸른 강물이듯이 눈물이 가서도 한 많은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낙동강 하류 을숙도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한 맺힌 눈물. 도대체 시간들이 한 맺힌 눈물이 뭘까요? 시간은 모두 다 한이 맺혀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좀 더 잘할 걸, 좀 더 뭘 할 걸, 뭘 할까 후회가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을숙도로 돌아가는 낙동강 하류 인간의 마지막 을숙도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한 맺힌 눈물이게 하서도 최후의 마지막 반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눈물을 늘 푸른 강물이라는 작품 통해서 표현했습니다.